위기의 지구. 지구가 신음한다. 그리고 변하고 있다. And then in 1955, the land surface was about here. And in 1977, when this picture was taken, the ground surface was down here. 지구촌에서 벌어진 갖가지 이상 기후들. With earthquakes, things happen so deep, there are a lot of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building up of energy inside the earth, but we don't know which factor is going to actually cause the earthquake to happen. 인간은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The way we respond to them, the way we prepare for them, we can change those things. And science in a lot of ways helps us do that.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매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체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하시겠죠? 사실 날씨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주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는 지금의 날씨뿐만이 아니라 내일 날씨 혹은 일주일 뒤의 날씨까지도 하루 중에 여러 번 체크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렇게도 중요한 기상 예보가 100% 적중하지는 않습니다. 빅데이터와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 생활 전반에 혁명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요즘에도 왜 완벽한 기상 예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른 아침 서해 앞바다를 힘차게 가르는 배 한 척. 길이 64.32m, 498톤의 이 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 관측선 기상 1호다. 단성 산발. 기상 1호는 태풍 등의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인근 해역에서 해양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관측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상에서 공백지가 생기거든요. 그 공백지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뭐 배나 선박이라든가 어떤 항공기 이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줘야 되는데 기상 1호가 그 임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km 상공에서 기상 파악이 가능한 자동 고층 관측 장비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다. 기상 1호에는 여러 개의 관측 장비가 있는데 뭐 통틀어서 AWS라고 하거든요. 뭐 오토매티드 웨더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배에도 기상 1호에도 관측 장비가 한 10여 종의 관측 장비가 있고 그 관측 장비들 중에 지금 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6개 정도의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안개를 관측하는 시정 현천계부터 일조 시간을 측정하는 일조계,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일사계는 물론 기상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온습도계, 풍향과 풍속 관측 장비까지 갖추어 있다. 기상 1호의 관측 장비로 측정된 자료는 기상청 수치 예보 관리실로 보내 수치 모델에 입력한다. 입력값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예보의 오차도 줄어든다. 관측은 뭐 위성이라든지 레이더 그리고 자동기상 관측 각가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또 크게는 전 세계적인 관측 자료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희 예보관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와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이런 수치 예보라고 하는 모델의 결과물의 초기장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결과물을 아웃풋을 보고 예보관들이 이제 다 같이 기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상 상층과 해양 하층까지 관측하는 장비는 따로 있다. 이건 선박용 레인 존대라는 거고요. 이쪽에다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넣고
메인 존대를 연결한 다음에 하늘로 공중으로 기항시키면 거기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쪽이 습도 센서, 이쪽이 온도 센서, 내부에 기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 온도, 습도를 공중 올라가면서 관측을 하는 거고 수직 한 30km까지 최대 30km까지 올라가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에 장착된 센서에 주파수를 연결한 후 헬륨 가스를 불어넣는다. 그렇게 되면 최대 30km 부양에 기상 관측이 가능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브릿지 기항 3번 전입니다. 기항 3번 전. 준비되는 대로 비양하세요. 존대 부양은 평소 오전 9시, 밤 9시 이렇게 하루에 2번 지정된 시간에 부양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비양을 하고 그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하늘의 날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의 전체적인 하늘의 그 기단의 형성이라든지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비양을 합니다. 초당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고층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 시각. 동시에 이번엔 바닷속 역시 관측을 시작한다. 여기에 쓰이는 장비는 해수 수온 연구 측정기로 바다 수심의 용존 산소량, 온도, 염분 산성도까지 총 5가지의 기상 포인트 관측이 가능하다. 관측 시 내려도 될까요? 최근엔 지구 온난화로 바닷속 기상 역시 변동 추이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관측한 데이터는 기상 예보는 물론 수온과 염분에 따라 서식지가 변하는 물고기 어종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중 냉수대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중요한 관측 포인트다. 기온이 이렇게 해서 10도 이상, 여기가 10도 기준인데요. 10도 이상 떨어지신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냉수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냉수대 현상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염분 같은 경우도 관측을 하여서 그 수심에 따라 염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현재 기상청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로 관측된 관측값들을 모아서 해상 기상도를 그려나간다. 그리고 해수면의 기온 변화를 기록한 해수면 지도와 태풍의 동선에 따라 기온과 염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태풍 기상도까지 각기 목적에 맞는 개별적인 해양 기상 지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요. 육상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상보다는 그 몇 배에 달하는 해상에서 관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선제적으로 관측해야지만이 정확한 예보가 될 수 있다는 그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위험 기상이라 이제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마 전선이라든가 아니면 태풍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재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기상 1호의 항해 구역은 계절마다 각기 다르다. 계절마다 날씨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예보가 언제나 100% 정확하긴 힘들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지리적인 여건, 요건 이런 것들이 또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상 변동이 매우 큰 상황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은 이 북쪽의 대륙 쪽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찬 공기라든지 다양한 공기괴, 그리고 이쪽 바다가 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하고 또 습한 그런 공기계의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두 공기계 사이에서 이 세력 싸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들은 매우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올 한 해 지구촌 전역에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마주쳐야 했다. 북미와 중남미에선 허리케인에 이어 대지진이 연달아 찾아왔고 아시아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Well, climate change or climate variability, there's two different things there. Climate has become much more variable, and that is one of the signatures in climate change is these extreme events. And you could look at the historical pattern and say we've had two big extremes, and that kind of follows with 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하곤 있지만 그것만이 기상이변 현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거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승부일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는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두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단순한 자연재해다라는 쪽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다라는 쪽입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이상 기후 현상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런 피해로부터 안전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태양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곳, 바로 카리브 해안 일대의 도시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안가 한편,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이 지역 일대를 덮친 허리케인 때문이다. 5등급 태풍 허리케인 어마. 대서양에서 발생해 시속 250km 이상의 비바람을 몰고 다니며 미국 플로리다주 일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 어마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사상 가장 강력한 풍속 등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남동부 지역엔 홍수가 발생했고 플로리다 지역 580만 가구에선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도시 곳곳을 복구해야 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주 연방 정부는 어마의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대피할 것을 권했고 그 결과 도시는 무너져도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Our ability to predict hurricanes has been improving year in, year out. We can now predict at a 3-day accuracy, or out 3 days, to the kind of accuracy that 20 years ago you could only predict within 1 day. So it's been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that's because of the better large-scale meteorological models that can run the whole circulation of the whole Earth, and they can look at how all the weather systems are moving across the Earth and incorporate that into a track forecast. The part of the forecast that is not getting much better is the intensity. 오랫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상에 관한 예보 수치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기술이 발전하며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 역시 예전보다 이르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We have the short-term goal or the immediate goal of improving life safety by getting better intensity forecasts, and then the long-term goal of being more resilient. And so, you don't have to evacuate as many people, or in the case of the storms coming ashore. 직접 태풍과 맞서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 그것이 자연 재난에 대한 궁극적인 생존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있다. 바로 실제 허리케인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재난 기계 와우다. Wall of wind then is we could see then we have 12 fans, 6 on top of 6 feet in diameter, and they're pulling 8,000 watts or 4,000 volts of power. They're in an arc because we wanted to start to funnel that air into the system. Just beyond the fans is a contraction zone. When we contract the wind, it comes in at a slow speed, but it speeds up at the other side. That's how we get the hurricane speeds from the wall of wind. 와우는 비바람이 섞인 허리케인의 풍속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재현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 상황을 미리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와우를 통해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해 상황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In this particular case, you can see we have a dome-shaped structure. So as the wind is blowing across the dome, we're now seeing what are the forces and what are the wind speeds, so on and so forth, across the surface of a dome. When you think of a dome and its applications into the real world, maybe like big stadiums. Notice each one of these points right in here. That is a sensor, a pressure tap, that's actually taking data. So throughout the entire dome, each and every one is a data point. All that data is being ingested into the computer for analysis after the test. 테스트를 통해 어느 부분이 바람에 취약하고 문제가 될지 사전에 설계에 반영한다. 이런 검증 과정이 끝난 후에 건축이 되면 건물 자체가 대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is the flow management sector of the wall of wind. The whole purpose of this now is to create the personality, the character of a hurricane wind. A hurricane wind is not nice and straight and laminar. A hurricane wind has lots of turbulence. So to create that turbulence, we have all of these what's called roughness features or friction on the ground. Think of this as maybe buildings in downtown Miami or Fort Lauderdale. And then on the back, we have these tall spires. So as the wind goes around it, it starts more turbulence. Wind speed increases with height. Now, when that wind hits that dome structure, it's as close to Mother Nature in the real world as we can get. 포물선 모양으로 공기를 기계 안으로 넣으며 기계 뒤에 수축 공간을 통해 방향에 따라 바람의 속도가 조절된다. 그 후 이렇게 각종 구조물로 건축물 인근 지역의 형태를 설계한다. 그렇게 해야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Research projects that we do here, rather than that research information just stay within the four walls of the university, we take this information, directly apply it into the community when we talk about building codes. If we can enhance those building codes with data and research we do here, that then makes the built environment in homes and business and schools stronger all across the country. 육지에서 일어날 허리케인의 피해를 와우로 사전에 준비한다면 해상의 피해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일 만큼 바다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육지와는 또 다른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고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도 크다. 이런 환경을 가정하여 허리케인으로 인한 해일의 피해를 실험할 수 있는 대형 수조 서스테인이 있다. 서스테인은 풍속의 기준으로 초속 수백 미터에 이르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함께 관찰하여 이것이 건물에 강타할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물의 수위를 끌어올려 해일에 대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만들어낸다. The water level is one thing, but the fact that in a landfalling hurricane, that water that's coming ashore is being pushed by, say, 70 meter per second wind, then the waves riding on top of the water and the velocity of that water is traveling and all those things make it a much more of an impactful event than just saying, oh, it's not just that the water level came up to some, we always report the surge in terms of the sort of the mean water level that it got up to. The waves that are hitting that structure when there is that surge are what are really can be damaging, can cause things to, those repeated impacts of large waves riding on top of the surge can do tremendous damage. 최근 미국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 바로 개인용 재난 대피 벙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LA에 위치한 한 벙커 제작 회사는 올 한 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So this is our Bombnado. We do 3 different types of shelters. This is our second shelter that we
벙커를 만드는 주 재료는 12등급의 아연 도금 강판.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기에 견고한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크기는 일반 컨테이너와 비슷한 6m 남짓하다. This mudroom will get hot and cold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of outside. Because we have this submarine door, when this door is closed, the bunker stays the same temperature as the Earth's core, as below the Earth's surface, which is about 65 to 68 degrees. 문이 닫히면 그야말로 요새로 변하는 벙커는 변기와 샤워 부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거의 갖추고 있다. Under here is your storage, 3 feet deep and 10 feet wide, 51 feet long. A ton of storage. We maximize the space by having shelves everywhere so you can have storage and things. Over here you have 2 sets of bunks. They have little storage sections so you can put your personal belongings in here and feel like you have your own little place. Again, down here, storage all the way down. More shelves up here.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력 공급과 공기 정화다. Here's your air filtration system. When it's during peacetime, you don't need to filter your air. You just need to circulate your air.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작동할 때 거의 28일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땅속 6m 아래에 설치 가능한 지하 요새는 흙으로 메꿔져 땅속에 묻힐 때 더욱 단단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허리케인과 같은 땅 위를 휩쓰는 자연 재난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wind is going so fast, but it's going right over. This bunker's 20 feet underground. Nothing's going to affect the bunker underground. The only thing that would affect it is if it was close to the ocean and a surge of water came in over it. But if there's 100-mile-an-hour winds and you're down in here, you're not even going to hear it. So this bunker would definitely protect you from that.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재난보다 강력한 생존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는 꽃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서울 지역에는 이런 계절 관측 표준목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벚나무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 벚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이 나무의 개화가 되지 않으면 봄꽃 개화 시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첫눈이 내렸어도 이 지역에 첫눈이 관측되지 않는다면 그해의 공식 첫눈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약 1000여 곳의 기상 관측소와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기예보가 생산이 되고요. 또 생존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이 자료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된 생존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재난이 발생한 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 중심가에 위기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렸다. 재난 방제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이 소개된 이곳은 평일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이처럼 도쿄 시민들은 자연재난 방제에 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을 실제로 체험해봤기에 그 위험성 역시 몸소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곳은 바로 실제 지진의 진동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이곳에서 경험이 가능한 지진 단계는 7단계까지로 건물 밖으로 대피가 필요한 수준이다. だからそれを感じて後で免震の時になったから随分やらぐものだなっていうことをね感じましたね。やっぱこういう防災意識が持つ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やっぱり日本はね地震国だからね
いつあってもおかしくないからやっぱり常にねこういう地震のことを考えてないといけない。災害を受けたこと経験はあります？東日本大震災の被災者なのでちょうどこのぐらいの地震で経験してます。避難の一式の防災の袋ですとかそういったもの。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인들의 방제의식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정들은 일주일분 이상의 비상식량과 방제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소에도 재난에 대한 준비를 잊지 않고 있다. 都市の防災力を高めることが大切ということは、これは東日本大震災と日本は震災、災害の多い国でもありますので、都市に地震が起きた場合、これは被害が甚大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私ども東京都中小企業振興公社としましても、都市の防災力を高めることが必要と感じております。 일본 역시 최근 재난 대비 벙커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일본은 임시 대피소의 성격이 짙다. 구출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버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シェルターは地震と津波に対応したシェルターです。地震につきましては30トン以上の荷重に対して耐えることができます。津波につきましてはちょうどこちらのように水に浮くとこの脱出面が上を向いて脱出しやすくなっています。さらに弊社の方の特許ですが、ロックされた状態で中に救助者がいる場合、外から解除をして中の人を助け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다. 바로 지난해 경주 지역에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무려 2,200회의 여진이 있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정확하게 지진이 발생하는 시각과 그 지역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분석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위험 국가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지진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은 바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今地震が発生しました。青いのが P 波、赤いのが S 波。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지에서 가까이에 있는 지진계의 데이터를 기상청이 해독해서 속보를 전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긴급 지진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대피를 유도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구 전체 지진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일명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지진 연구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지만 아직까진 지진 경보를 보다 빨리 알리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その後は自動で、震源とマグニチュードを決める。ある程度大きな地震であれば自動的に、震源とマグニチュードを決めるということをしまして、それである一定以上の揺れが予測されたときには自動で、情報を出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これにかかる時間ですけども、地震計に初めて地震波が届いてからだいたい、数秒、長くても10秒ぐらい、10秒間ぐらいの間、10秒、
程度の間に、情報として出る場合があります。 지진파는 1초에 3에서 5km의 속도로 전달된다. 그야말로 생사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초단위의 싸움인 것이다. 지진 대피는 도착 5초 전에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전에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하며 20초 전에 알면 침착하게 생존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지진이 일어난 멕시코는 사실 세계에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다. 멕시코 지진 기록센터에 따르면 9월 19일에 일어난 지진에서 수도 멕시코 시티는 지진 발생 20초 전, 그리고 푸에블라에는 12초 전, 칠판 신고는 15초 전에 각각 경보를 울렸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시 전역에 경보가 전달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지고 말았다. 멕시코와 비슷한 지면에 도시가 건설된 지진 위험 지역이기도 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주 연방 자치에서 구축한 지진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Once earthquakes are detected and characterized, they're actually put onto a map. And so this map shows, of course, there are many recent earthquakes, likely aftershocks from the magnitude 7.1 earthquake in Mexico City last week. And the squares, the size of the square tells you how big the earthquake was. So they're not quite so big. And the color has to do with how long ago the earthquake occurred. So these earthquakes are yellow. These occurred in the last week or so. If they're blue, the last day. If they're red, it's the last hour. And so again, the size of the boxes tell you the size of the earthquake, and the color tells you how long ago the earthquake occurred. So the map over here to the right is a demonstration module for the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Now we're only showing California on this map, but the Shake Alert system actually covers the 3 western US states, on the lower 48 states. And so what's happening here is when events occur, an event is recorded, it actually shows up on the map. There's a little house right here that shows where we are located. So you want to get information about when you will feel shaking, right? That's the idea. So you're geolocated here, and when the event occurs, information is sent to you about how long it will take for you to feel the shaking. 이들이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기술은 지진에 대한 경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I mean, a lot of these devices tell you when an earthquake has happened, but they're not necessarily outfitted to tell you that an earthquake is happening and to get the message out ahead. So as a lot of the advances are in the messaging or the telemetry side to get the information to people as quickly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게 지진을 경보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마리를 찾았다. Here's the MyShake app. 지진 감지 앱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원리로 실행된다. 가속도계는 스마트폰의 방향을 감지하고 과거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특별한 기기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도구가 지진을 감지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 Everyone has a cell phone on them almost at this point. That would be a great way to actually convey that warning, aside from, other more infrastructural items like a siren or something like that. The way we're going about that is we have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which is basically a computer system that is trained to learn about the different aspects of one thing. So we've trained it on a lot of different earthquake waveforms. So it starts to learn kind of from the lowest level to the highest level what those waveforms, the features of those waveforms. So once we've trained that neural network sufficiently, we can compare every kind of shaking motion that we get from a phone and say, does it match the earthquake or does it not? 문제는 일상생활 속의 진동과 실제 지진의 진동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대한 답이다.
Earthquakes have very distinctive shaking properties, and that's what we're learning right now is how does that look on a smartphone, and what are accelerometers on smartphones detecting as earthquake shaking. So we're testing events that we know are definitely earthquakes, and we have sensors on the ground from smartphones being able to detect those. So we say this is something that's definitely an earthquake, and we train the neural network with that. And once it knows, oh, this is what an earthquake looks like, we can compare every other shaking to that. 오랜 연구에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지진 예측. 그래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다. I mean,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now related to earthquakes is that we're populating a lot of cities that are in very high hazard zones related to earthquakes. But where a lot of the advances and where science can help us, and also engineering can help us, is to engineer better structures, but also to train people to respond and to recover from the event. For instance, in the island nations that got ravaged by this series of hurricanes, in many cases, or Puerto Rico, there's not the resources to rebuild with the most modern technology to make the houses resilient for the next set of hurricanes are not going to be likely going to be available to the bulk of the population. So how do we make that? How can we help those communities to have those the best new technology available instead of just rebuilding what they had? And that's really one of the social sciences challenges there too, and the economics, and all these things come into play. 1755년 11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사태. 이 지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지진 중에 하나로 기록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날의 대지진에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철학 사상을 발전시켜 갑니다. 또 한편 리스본 대지진은 최초로 지진과 지질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는 자연 재난 앞에서 절망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발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장막을 친 듯 흐려진 시야 탓에 남산 아래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운 자연 재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건강을 해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맨 앞에 보시는 게 이제 탄소 발생기입니다. 탄소 발생기 같은 경우는 이 장비 안에 그 연필심과 같은 탄소 봉이 있거든요. 탄소 봉에 스파크를 걸어줘 가지고 이제 탄소 입자가 발생됩니다. 인공 미세먼지는 화력 발전소나 자동차 엔진에서 화석 원료가 타는 과정을 모방해 만들어진다. 화석 알갱이를 최대 1000도까지 올라가는 용광로에 가열하면 중금속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미세먼지와 같은 성분이 제조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먼지를 원형 플라스크에 모아 실험 목적에 맞는 농도로 희석시키면 원하는 형태의 인공 미세먼지를 제조할 수 있다. 인공 미세먼지는 현재 동물 실험을 통해 성분 종류에 따른 흡입 경로와 유해성을 연구 중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에 노출이 되더라도, 흡입이 되더라도, 몸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미세분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건강 영향의 악화를 막아낼 수 있으면, 즉 미세먼지가 독성을 갖고 있다면 이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하는 연구가 바로 그겁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독성 저감 연구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국토 크기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층 건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연 재난은 무엇일까? 바로 건물과 동서남북 사면으로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바람이다. 실내 풍동 실험은 야외 실험과 차이점이 있다. 야외 풍동 실험은 송풍기 바람 속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급격하게 줄어든다. 결국 실험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바람의 방향은요, 임의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360도를 전체 회전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임의 방향에서 다 불어올 수가 있어요. 특정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형 조건 상태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풍속의 변동 내지는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다. 바람이 만약 이쪽에서 이 각도에서 불어오게 되면 여기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평균 풍속이 일정하게 불어와가지고 건물에 부딪히는 작용을 할 텐데, 만약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은 여기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풍속이 이렇게 불어오다가도 일정하게 불어오다가 이걸 만남으로써 이렇게 저희 말로 이제 볼텍스가 생기는데, 와류가 생기면서 볼텍스 하중, 다시 말해 소용돌이 하중의 건물에 작용하기 때문에 더 피해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동 실험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전 방향에 대해서 다 10도 각도로 해가지고 36방향 회전시켜가면서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은 단순히 바람의 세기를 견디는 평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건축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건물의 외형은 물론 배열 형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등을 연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생존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설계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연구진은 인공 기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별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밑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설정된 바람이 올라와서 저쪽 팬으로 빠져서 계속 대기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통해서 온도를 제어하고요. 그 일정은 낮의 길이는 뒤에 보시는 램프를 이용해가지고 올해같이 이제 지금 이제 점점 낮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제로 낮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된다 싶으면은 저 램프를 켜가지고 낮의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기후 변화 속에서 식량난을 해결할 대비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그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침수에 또는 바람이 불어 쓰러지는 그 도복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벼의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어떤 앞으로 벌어질 사건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니까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대응을 안 해놓으면은 이미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 재배실은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과 비슷한 인공광은 물론 영하 10도씨에서 영상 40도씨까지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토양과 대기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인공 강우 장치를 통해 시간당 최대 50mm까지 비를 뿌릴 수도 있다. 어쩌면 자연 재난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We have natural hazards all around the earth, different kinds of them besides hurricanes. We have earthquakes, we have tsunamis, droughts, floods. But if you look at that equation in general, the risk
and what the end result is. It's affected by the hazard, let's say the hurricane, but then also exposures and vulnerability. I believe that science can answer a lot of questions for us. And the importance is that we're, in many ways, just getting started. There are many, many questions that we need to answer about phenomena on Earth, be it weather or earthquakes or whatever, any of these things. Science allows us to isolate those questions and answer very specific questions so we can make changes to our world. 자연 재난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지혜와 기술을 통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100% 생존이 가능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재난과 관련한 계획과 정책은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함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당장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외면할 일은 아닙니다. 대상은 변화무쌍한 자연이고 우리는 엄청난 변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간다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